피투성이로 집에 들어온 딸. 임신한 몸으로 맞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부 검사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나 시우한테 맞았어. 시댁에서도 나 밀치고 욕하고 내가 일부러 임신했다며. 이제 걱정하지 마. 윤지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사돈이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철의 여검 문정희를. 사돈 제발. 나는 너희가 평생 쳐다도 못 보던 사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문정희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문정희는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고요했고 평범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정희 역시 자신의 과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정말 고우시네. 옛날에 공무원 하셨다던데. 그런 평범한 소문만이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정희가 한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에서 가장 무서운 간부였다는 사실을. 수십 개의 비리 조직을 무너뜨리고 로비스트들조차 이름만 들어도 떨었던 철의 여검 문정희. 그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고 정희는 그저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씻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윤지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갈게. 윤지야, 무슨 일 있었어? 말 좀 해봐.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수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공포와 절박함. 그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응급약과 수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지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팔과 손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배. 분명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윤지야. 정희는 황급히 윤지를 부축했습니다. 윤지는 쓰러지듯 정희의 품에 안겼고 그대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윤지야,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엄마, 시우한테 맞았어.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위 강시우.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남편으로 보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나 밀치고 욕하고 내가 일부러 임신했다며 돈만 노린다며 윤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소파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폭행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도 멍이 있었고 손목에는 누군가 세게 움켜쥔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특수부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했던 그때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지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의 평온한 풍경은 여전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지는 방에서 잠들었지만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부은 얼굴, 갈라진 입술, 멍든 팔. 그 모든 것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벽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짐들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꺼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만에 여는 금고였습니다. 금소금과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함철, 특수부 연락망이 적힌 수첩, 비상 연락처들. 정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속에는 검사, 변호사, 세무조사관, 경찰 간부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정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낡은 수첩을 펼쳐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문정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 선배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네. 자네도 건강하지?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사람 하나 조사해 줄 수 있나? 강시우라는 자야. 41살, 서울 강남 거주. 건설업체 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들을 계속 눌렀습니다. 세무조사관, 금융감독원 출신, 건설청 담당자. 정희는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지만 곧바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문정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전화를 멈췄습니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조용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몇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강시우의 신상 명세였습니다. 정희는 파일을 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시우 41살.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상습 도박 기록이 있었고 불법 대출 알선에 관여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합의로 무마되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료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시우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윤지를 괴롭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사돈 강만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로비 의혹, 하청업체 갑질, 부정 입찰 전력, 세무조사를 피해 다닌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정희는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내 딸이.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사돈 집안의 사업체, 인맥,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특수부에서 수십 개의 조직을 무너뜨렸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강만호의 건설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세금 포탈, 자금 세탁, 불법 하도금, 세무조사만 제대로 들어가도 당장 무너질 구조였습니다. 정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윤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윤지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시댁 자료야. 어떻게 이런 걸? 엄마가 누군지 알지? 너희 시댁이 감히 건드릴 사람이 아니란다. 윤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 엄마가 다 끝낼 거야. 정희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후배에게였습니다. 자료 정리 끝났네. 이제 흘릴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돈 집안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흘린 자료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팀, 건설청 감사부서, 금융감독원. 정희의 옛 인맥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만호의 건설사에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세무조사 통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계팀은 급하게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강만호는 급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가 흘린 자료에는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뒤 건설청에서 현장 감사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현장 3곳이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불법 하도급, 안전기준 미달, 자재 부정 사용 의혹. 하나같이 치명적인 항목들이었습니다. 강만호는 급히 로비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곳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만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회사 이번엔 제대로 걸렸대. 세무조사랑 건설청 감사가 동시에 들어갔다던데? 대기업들이 거래 끊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몇몇 업체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자금줄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는 급히 은행을 찾아갔지만 대출 심사는 보류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강시우도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자 자신의 생활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강시우는 여러 차례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윤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차단되었습니다. 강시우는 초조함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설인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생 누려왔던 안락한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설이는 며느리 윤지를 원망했습니다.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도망쳐 나가더니 이 난리가 났잖아. 하지만 강만호는 달랐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강만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모 문정이었습니다. 강만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정이라는 사람 알아봐. 윤지 어머니야. 예, 회장님. 다음 날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비서가 내민 자료를 보는 순간 강만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정이, 전직 검찰 특수부 간부, 수십 개의 비리 조직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인물, 철의 여검으로 불렸던 검사. 강만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강만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때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서 움직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강만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호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성남의 문정이 집이었습니다. 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장모님 저 강만호입니다.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모님 이러지 맙시다. 우리 좋게 끝냅시다 제발. 강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온 남자가 지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게 끝내자고요? 우리 딸을 죽일 뻔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시우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요? 당신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당신네 집안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셨다고요? 강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우리 딸을 임신한 도구 취급하며 모욕했다는 것도 모르셨나요? 밀치고 욕하고 때렸다는 것도. 장모님, 이제 와서 좋게 끝내자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강만호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당신이 그 문정의 특수부 문정이 맞습니까?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강만호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정희는 윤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맛만 본 것이었습니다. 진짜 무너뜨리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만호가 돌아간 뒤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쌓여있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강만호의 비자금 계좌, 불법 로비 내역, 하청 부정 계약서, 모든 증거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들고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비자금 계좌 추적 가능한가? 선배님,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쪽 인맥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줄 수 있나? 이미 진행 중입니다만 더 깊이 파겠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검찰청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 자금 흐름 추적해줘. 정치권 루트까지 다 털어야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며칠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특수부에서 일하던 시절 수많은 비리 조직을 무너뜨렸던 그때 정희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뒤 강만호의 회사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식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사 전체 장부가 압수되었고 직원들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검은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었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강만호는 급히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 현장은 하나둘씩 중단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하며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시우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자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시우는 술에 취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설이는 며느리를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전현 때문이야. 윤지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강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모 문정희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만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강민준을 데려왔습니다. 강민준은 형 강시우보다 더 거칠고 난폭한 성격이었습니다. 강만호가 만류했지만 강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할멈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잖아요. 민준아, 진정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강민준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문정희, 당장 나와. 정희는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만호와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세요. 강민준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 망하게 한 게 당신이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와. 그는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는 아들을 말렸지만 강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야? 경찰입니다. 더 난동 부리시면 현행범 체포합니다. 강민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만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여전히 강력한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체포?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충분히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됩니다. 강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만호는 급히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아, 그만하자. 가자. 하지만 그때 정희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번째 경고는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정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옛 부하 중 한 명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고맙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윤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완전한 붕괴를 위한 결정타였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정희는 급히 윤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지야, 어디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요, 애가. 윤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윤지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엄마, 애가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윤지 강한 애잖아. 아기도 강할 거야.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폭행과 스트레스가 쌓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두 사돈 집안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긴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조산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뒤 윤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집으로 데려와 편히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만호의 비자금 계좌 내역, 로비 자금 흐름, 하청 부정 계약서, 세금 포탈 증거, 불법 대출 알선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정희는 이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과거 특수부에서 일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0년 전 수십 개의 비리 조직을 무너뜨렸던 철의 여검 문정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준비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정희를 알아보았습니다. 문 선배님?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왔네. 김 검사 있나? 예, 3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정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정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이곳에서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검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네. 정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검사는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으셨습니까? 필요하면 모으는 거지. 이걸 정식으로 수리해 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김 검사는 즉시 팀을 꾸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완벽한 기소장이었습니다. 증거, 증인, 자금 흐름,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강만호의 회사와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강만호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강시우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만호 회장 검찰 조사 받는다던데? 회사 전체가 압수수색 당했대. 이번엔 진짜 끝났네. 협력업체들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고 은행은 모든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강만호의 건설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고 공사 현장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강만호는 검찰 조사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자금, 로비, 탈세, 불법 하도급, 모든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강만호는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시우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과거 폭행 기록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시우는 변명했지만 윤지의 진술과 병원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강시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설이는 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누렸던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강만호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윤지가 방에서 나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만호의 건설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강만호는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강시우 역시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잘 나가던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한 것입니다. 정희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 대상은 강만호였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정희는 유리창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만호가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남자는 이제 초췌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강만호는 정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만호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정희는 말없이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만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네 집안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네요. 강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맞아서 도망쳐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돈벌이 도구 취급했고요. 당신은 그걸 방관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까? 강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살았습니다. 로비하고 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이번에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장모님, 제발. 제발이요? 우리 딸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도 누가 제발이라고 말해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강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감옥 생활 뿐이에요. 그게 우리 딸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만호는 유리창 너머로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강시우 차례였습니다. 정희는 강시우의 면회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정희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강시우가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이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손댄 거 후회돼? 강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술 먹고 화가 나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윤지한테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을 겁니다. 강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딸 배를 때렸을 때 용서를 생각했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맞아서 쓰러진 딸을 보면서도 그랬습니까? 강시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과거 기록도 있으니 형량도 적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반성하세요. 장모님,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윤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 없이 말이에요.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강시우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사돈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만호와 강시우는 감옥에 갇혔고 시어머니 강설이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이제 끝났어.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고마워요, 엄마. 정희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만호와 강시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정희가 제공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하나하나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강만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시우는 상습 폭행, 아동학대태아 학대 포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윤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지의 배는 이제 임신 8개월이 되어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부축하며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강만호와 강시우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만호는 건설업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불법 하도급과 탈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강시우는 임신한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심각한 사례이며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만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시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강설인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의연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강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은 그들에게 단죄를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희와 윤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시우는 구속 상태에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윤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지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윤지를 병원에 데려갔고 윤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났어. 정말 잘했어, 윤지야. 정희는 손자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정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싸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윤지와 아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윤지와 손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수유를 돕고 아기를 재우고 윤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아기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야지. 혼자서 애 키우며 살 수 있을까요? 정희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 딸을 지킨 거지.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명암철과 수첩을 꺼내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다시 벽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딸이나 손자가 위험에 처한다면 자신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희가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자는 이제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카페에 들러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고 카페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손님들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상하시네요. 손자 복이 많으시겠어요. 정희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를 조용하고 선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희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것이 지금의 정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지는 정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왔어요.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만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저는 지금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윤지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윤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과 편지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정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나 보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엄마는 용서하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서는 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윤지의 카페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윤지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품이 있으세요.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고운 할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손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을, 엄마가 자신과 아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윤지는 그 사실이 든든하면서도 경외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가 잠든 뒤 윤지와 정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엄마는 내 딸을 지킨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일이었어. 그래도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윤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게 전부야. 내가 다시 일어서서 웃을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윤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 노릇한 것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손자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윤지는 카페를 더 키웠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텃밭을 가꾸고 손자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희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자는 정희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손자는 꽃을 꺾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손자의 손을 잡아 말했습니다. 꽃은 꺾으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왜요? 꽃은 살아있는 거니까. 소중하게 지켜줘야 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고.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왔다고. 하지만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자신은 또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우고 다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손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지가 카페 문을 열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참 좋더라.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으며 웃었고 윤지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손자는 정희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정희를 조용하고 선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윤지의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윤지의 밝은 미소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성남의 오래된 빌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딸의 카페에서 오후를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를 그저 자상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강시우였습니다. 출소를 앞둔 강시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장모님께 저는 지난 4년 동안 감옥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윤지에게 저지른 일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제 아들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면회가 아니라 그냥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윤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지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정희도 함께였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강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출소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시우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후회와 참회가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멀리서 강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엄마 옆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시우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강시우는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강시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강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윤지와 손자를 데리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몇 달 뒤 윤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중학교 미술교사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윤지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아직 젊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근데 두려워요. 또 다시 같은 일이 생길까봐. 정희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과거는 과거야.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봐. 그리고 엄마가 항상 곁에 있잖아. 윤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뒤 윤지는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자는 새 아빠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윤지는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것뿐이야.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손자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혼자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구나. 그때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정희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지킨다. 내 가족을.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